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판례 콘서트는 여러분들에게 형법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그 판례가 객관식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유튜브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0년 6월 4일 선고한 사문서 변조에 관한 것입니다. 첫 방송이니 판례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판례 콘서트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판례 콘서트는 형법을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판례를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판례 콘서트가 판례를 설명하지만 법학자들과 같이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판례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저희 유튜브는 형법을 처음 배우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판례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적인 학설이나 이론에 대해서는 수험이나 공부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콘서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판례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셔서 특히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판례 콘서트가 다루는 것이 최신의 대법원 판례이니 우선 판례가 무엇인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범죄 사실을 적어서 법원에 형벌을 내려달라고 기소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은 1심, 2심을 거쳐서 3심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대법원은 2심이 범죄 사실에 올바르게 법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를 판결로서 보여줍니다. 이처럼 판결에 나타난 법조항의 해석 및 적용 사례를 판례라고 합니다. 결국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이 형법을 어떻게 해석하여 사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형법에 관해서 보자면 대법원 판례는 형법의 해석과 적용 방법을 권위를 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대 교수와 같은 법학자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험과 관련해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판례가 무엇이냐는 문제를 내는 것이 오답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에 객관식의 경우 판례가 시험에 매우 빈번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판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판례 콘서트라는 유튜브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다시 말해서 사안을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안에 적용될 형법 조항을 제시하고 무엇이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그 쟁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에 대해서 판례가 무슨 이유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가 객관식 문제로 출제될 때 어떤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0년 6월 4일에 선고된 사문서 변조에 관한 대법원 2020도 3809 판결에 대해서 사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2002년 6월경 A 회사가 B 회사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기재된 상호 B 주식회사 성명 C 부분 중 C를 지우고 갑이라고 고쳐서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후인 2017년 8월 28일경 갑은 앞서 갑으로 고친 부분을 지워 상호 B 주식회사는 그대로 남겨두고 성명 부분을 갑 부분을 지워버렸으니까 공란으로 만들어 세금 계산서를 다시 고쳐 민사소송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루고 있는 판례의 사안입니다. 사안에서는 세금 계산서라는 사문서가 문제되고 있는데 여러분 중 세금 계산서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세금 계산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나서 공급하는 사람, 즉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발행하는 일종의 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으면 사업자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세금 계산서에는 공급자 부분과 공급받는 자 부분이 있고 각각 상호와 성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선 안의 상호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이고 그 옆의 성명은 대표자의 이름입니다. 네, 사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2002년 6월경 A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의 빨간색 부분 중 상호란에 있는 B 주식회사는 그대로 두고 대표자 성명을 C로 원래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갑으로 고쳤습니다. 그 후 갑은 2017년 8월 28일경 이렇게 고쳐진 세금 계산서 중 갑 부분을 지워서 다시 수정한 것입니다. 사안에서 갑이 2002년 6월경 C에서 갑으로 수정한 부분은 너무나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검사가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기소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두 번째 부분인 갑이 2017년 8월 28일경 이렇게 고쳐진 세금 계산서 중 갑 부분을 지워서 다시 수정하고 민사소송에 제출한 점입니다. 이 사안에 적용될 조문은 형법 제231조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사할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사안에서 보면 갑은 수정한 세금 계산서를 민사소송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실제로 제출하기까지 했으므로 행사할 목적은 당연히 인정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쟁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갑이 2002년 6월경 세금 계산서를 고친 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검사가 기소하지도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것은 이 부분이죠. 갑이 2017년 8월 28일경 이렇게 고쳐진 세금 계산서 중 갑 부분을 지워서 다시 세금 계산서를 수정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죄나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만 놓고 보자면 검사가 사문서 변조죄로 기소했으므로 갑의 행위가 사문서 변조죄가 되느냐가 대법원에서의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31조에서 나오는 것처럼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다고 했을 때 기소된 갑의 세금 계산서 수정이 위조인지 변조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검사는 갑 부분을 지운 세금 계산서 수정은 위조는 아니라고 보고 사문서 변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위조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위조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조는 거짓 위와 만들조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위조란 그 한자만 가지고 풀어보면 타인 명의의 문서를 가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어렵게 표현하면 위조란 작성문안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 모용이란 한자어가 나왔는데 모용이란 거짓될 모와 쓸 용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모용이란 거짓으로 이름을 대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합쳐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조란 작성문안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거짓으로 사용해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다는 의미로 법률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의란 말이 나왔는데 타인의 명의란 타인이 명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명의인이란 무엇일까요? 명의인이란 문서상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주체입니다. 명의인이 문서를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 표창장은 대통령이 실제로 만들거나 주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대통령 표창장의 그 내용만 보면 제일 하단에 대통령 땡땡땡으로 되어 있고 도장이 쾅 찍혀 있으니
표창장의 그 내용을 표시하는 주체는 제일 하단에 나오는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표창장의 명의인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그 내용을 표시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세금 계산서의 명의인은 공급자, 즉 A 주식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갑이 2017년 8월 28일경 세금 계산서 갑 부분을 지운 것은 위조가 될까요? 앞서 보았듯이 위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문서를 만들 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모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이 수정한 세금 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는 여전히 비주식회사로 남아있고 다만 대표자의 기재만 지운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세금 계산서가 조금 바뀐 것일 뿐 새로운 세금 계산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기존 문서와 다른 새로운 문서, 새로운 세금 계산서를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조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검사는 갑에 대해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갑의 행위가 변조에는 해당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또 변조의 의미부터 알아야겠습니다. 변조는 고칠 변과 만들 조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변조는 타인 명의의 문서를 함부로 고친다는 뜻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변조란 변경할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그 통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통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라는 말이 그 정도가 들어간 이유는 통일성을 해할 정도가 되어서 새로운 문서가 되어버리면 위조가 되기 때문에 변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A 명의의 계약서에 갑이 A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함부로 덧붙여서 정상적인 매매 계약서의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면 이것이 바로 변조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진정하게 앞에서 변조를 성립하면서 타인 명의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아야겠습니다. 진정이란 참진과 발을정의 합성어이니 진정하게란 진실로 정당하게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정 성립이란 문서가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안으로 돌아가 갑이 2017년 8월 28일경 세금 계산서의 갑 부분을 지운 행위가 변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2002년 6월경 이미 권한 없이 대표자 성명 부분을 시에서 갑으로 고쳤고 그 이후 2017년 8월 28일경 다시 갑 부분을 지워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이 2017년 8월 28일경 지워서 수정한 부분인 갑 부분은 즉 그 부분은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부분이 아니고 권한 없는 사람인 갑에 의하여 시에서 갑으로 고쳐진 부분으로서 정당하게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갑이 2017년 8월 28일경 세금 계산서를 수정한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갑의 행위는 새로운 문서를 만든 것이 아니어서 위조에도 해당하지 않고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어서 변조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죄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문서 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통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작출이란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이미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고친다고 하더라도 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와 관련하여 객관식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지문이 출제된다면 어떨까요? 지문은 이런 겁니다.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한다. 자, 앞서 보았듯이 사문서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가 판례이므로 이 지문은 X가 담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주 1회 내지 2회 정도로 수험에 도움이 되는 최신 판례를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